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9화 아이들을 위한 저탄고지.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영훈 선생님과 정명일 박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9화입니다. 이번 주는 제목이 아이들을 위한 저탄고지인데요. 이게 이제 엄마이신 분들이 이렇게 저탄고지를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하셨지만 이제 네. 본인의 몸이 건강해지시는 걸 느끼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아이들한테도 뭔가 아이들한테 이제 뭐 당연히 액상과당, 설탕, 뭐 과자, 뭐 밀가루 음식 안 좋은 거는 이제 원래도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니까 네. 안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런데 이제 또 아기들한테 고지방식을 선뜻 먹이기가 조금 힘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하나의 꼭지로 해서 주제를 잡아봤거든요. 와, 네, 좋네요. 정 박사님이 진짜 해주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 이영원 원장님도 두 아이 아빠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네, 진짜 해주실 말씀 조언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정 박사님, 그 모발 미네랄 검사 애기들 해보면 네. 느린 대사로 나온 애들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몇 살까지요? 뭐 좀 꼬맹이들이죠. 그러니까 뭐 한 5, 6세 정도부터 해서 초등학교 초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한 10살?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한 3세까지는 거의 다 한 90%가 빠른 빠르고. 대사로 나오고요. 초등학교 가면 좀 느려지는 게 있는 많이 거죠. 느린 벌써 한 오. 7, 80%가 느린 대사가 어머.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환자들 저는 이제 애기 환자들 많이 보잖아요. 네. 이제 소아안과 애들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네. 애들 환자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모발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거의 네. 빠른 대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커가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는 애들,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아토피 있는 애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느린 대사로 나오는 애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빠른 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커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사들이 급격히 느려진단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사가 못 따라가는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 에너지가 부족하고 탄수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쵸? 그것도 하나의 요인인 거고 저는 결국은 조절 영양소의 부족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단순당이든 뭐 흰밥이든 빵이든 열량 영양소는 넘치는데 그거에 균형 맞춰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특히 미네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느린 대사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걸 연소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잉여 열량 영양소는 이제 지방으로 전환돼 버리는. 그래서 보통 근시가 생기는 애들 이렇게 피검사를 해보면 예전에 이제 그 로캅에서도 스스메 쌤이랑 인터뷰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미친 척하고 애들 근시가 갑자기 진행하는 애들을 혈액 검사를 다 한 적이 있어요. 네. 피를 쫙 뽑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조군이 없으니까 이 논문은 안 되는 게 눈이 계속 좋은 애들 피를 뽑아야지 이제 대조군 그쵸. 실험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근시가 확 진행하는 애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 생겨 있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벌써부터. 벌써 꼬맹이 때도요. 예, 그렇죠.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근시가 진행하는 거는 결국은 눈의 피로와 에너지 문제가 그렇죠. 있고 자세 문제가 있고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무조건 단순히 가까이 걸 많이 보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오는 꼬맹이들은 수면이라든지 수면 교육이라든지 뭐 바이타민 D, 마그네슘 네.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좀 먹이고 탄수화물 좀 줄이도록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내추럴 어프로치 오브 아이 디지즈라고 제 교과서가 있어요. 기능의학으로 안과하는 선생님 거의 없으신 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책이 한 권 있어가지고 그 책을 한번 봤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를 책을 봤더니 네. 근시의 치료에 로캅 다이어트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남미 쪽에 논문이 몇 개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발표에 쓰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근시 있는 애들한테 당분이나 탄수화물 좀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만 좀 줄여주는 정도의 탄수 제한만 해도 근시가 좀 더 되지 않겠나 그런 복원이 생각을. 다시 근시가 그렇죠. 없어지는 쪽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잘 먹는 애들보다 안 먹는 애들이 키가 큰 애들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막 밥 안 먹고 마르고 키만 마르고 쭉쭉 크는 애기들이요. 콩나물 같이. 콩나물 같이 키는 애들 보면 네. 대부분
키 엄청 큰데요. 걔들 보면 고기 좀 먹고 그냥 밥 안 먹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아. 그런 애들인데도 키가 커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그냥 단순히 유전 문제. 엄마가 크고 아빠가 크니까 그렇겠지. 제가 볼 때 성장에 대한 상당수는 유전적 문제가 관계한다고 보는데. 네네. 근데 우리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죠. 환경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저희 아버님 세대 평균 키랑 예. 우리 세대의 평균 키랑 지금 또 중고등학교 애들의 평균 키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전자야 뭐 그 짧은 세대에 뭐가 변했겠어요? 그렇죠. 확실히 영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키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이 탄수화물은 뭔가 부피 성장 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관계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지방은 키 성장하고 좀 많이 관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우리가 혈당을 세포에서 먼저 못 쓰는 애들이 만들어 버리면 네. 이 성장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탄수화물이 전체적인 성장을 돕는 거는 맞겠지만 네. 얘를 어느 정도 먹여야 되냐는 애들마다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아. 싶고 그리고 그 탄수를 먹이는 것 자체를 왜냐면 활동이 많고 대사가 빠르니까 탄수를 먹는 건 좋은데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무리하게 애 몸에 맞지 않게 많이 먹여가는 것들이 꼭 애가 키가 크고 성장을 하는데 좋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뭐 갱년기 여성이 골밀도가 저탄고지하고 좋아졌대요. 1년 지나고 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뼈에 그 매트릭스라고 해야 되나요? 칼슘이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네. 콜라겐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 저탄고지하면 근육량 늘어나고 뼈에 그 콜라겐 단백질이 더 많이 유지 내지는 좋아져서 골밀도가 다시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애들로 와서 보면 키가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뼈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육이 붙어주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건 탄수화물 갖고는 좀 불가항력적이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들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대부분 미네랄도 있지만 네. 지용성 영양소가 굉장히 성장에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아연이라든지 바이타민 D라든지 최근에 이제 요오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 클리닉을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이렇게 성장 포뮬러가 있거든요. 네. 성장 포뮬러가 딱 있는 게 마그네슘, 비타민 B6, 네. 크롬, 아연, 그다음에 망간, 그다음에 요오드, 뭐 이런 것들이라 말이죠. 비타민 네. D, 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에 안 좋은 애들은 장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이게 성장 선생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영양 포뮬러인데 그거를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계가 되는 영양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게 대체로 약간 저탄고지 할 때 필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마그네슘도 저탄고지 하면서 좀 먹어줘야 되고 뭐 다 이렇게 챙기는 크롬, 영양소, 징크. 크롬에 네. 뭐 다 그런 그럼 것들. 걔들이 다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준다고 아. 알려져 있는 미네랄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연이 굉장히 성장에 중요하다고 그쵸. 이야기를 하고 세포 분열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아연이 작용하는 게 지방 대사랑 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성장하고 관계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들이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바꿔주면 또 저탄고지 음식에 아연은 되게 많으니까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우유 많이 먹는 애들이 키가 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제가 봤을 때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저는. 아. 왜냐하면 우유를 많이 먹는 애들이 우유가 장에서 잘 받는 애들은 뭐 칼슘이든 바이타민 D든 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키가 클 것 같고 장에서 뭐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뭐 유제품에 대해서 트러블을 일으킨 유당에 대한 불내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장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유를 먹으면 키가 안 크고 더 문제를 만드는. 그래서 유제품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그러면 우유를 먹어서 키가 큰 게 아니라 원래 장이 좋았던 애라서 키가 컸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서 둘 이제 다 유제품이 이제, 네. 영양소로 받아들여져서. 시너지.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오, 그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저도 저희 집에서 키가 제일 크거든요, 제가. 오. 네, 부모님보다 훨씬 커요. 네. 근데 저희가 그 학교 어릴 때 급식 나오는 우유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매일 안 빼놓고 다 먹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그거 말고는 제가 이렇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하진 않았어요, 어릴 때. 막 안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빼빼 마르고 키 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성장기 때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우유 먹은 거 말고는 나머지는 진짜 고탄수식이었거든요. 라면, 빵 이런 거밖에 안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저도 지금부터 먹으면 좀 커질
그래서 근데 이 얘기하면은 나도 우유 맨날 먹었지만 나는 키 안 크던데라고 해서 그럼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이영 선생님 말씀 그쵸.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저기 포화지방이 하는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시력이 발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타민 A인데 네. 베타카로텐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전환을 시켜주는데 필요한 게 포화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D와 바이타민 K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흡수율이 좋은 거는 지방을 많이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의 흡수가 잘 되고 효소 분비가 잘 되고 이런 친구들은 지용성 영양소도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예전에 저기 그 지방의 누영 할 때 네. 저는 좀 이렇게 그 통계학적 의의는 좀 없어서 네. 그냥 뺀 게 있는데 네. 저는 그 전까지 비타민 D를 계속 꾸준히 먹었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20대였어요. 많이는 안 먹었었어요. 뭐 네네. 그 중요성을 뭐 혈액 검사에서요? 혈액 검사에서 하면 항상 20 초반 중반 막 이렇게 아니 했었는데 몇 아유 드셨길래 이렇게 안 올라가셨어요? 제가 2,000아유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2,000아유는 네. 그 정도 나오죠.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 네네. 그런데 이제 맨날 매일 저는 바닥에서 실내에서 생활을 하니까 네. 햇빛 볼 일도 없고 사실 저는 5,000아유 먹으니까 50, 60 이렇게 나오지. 나와요. 네. 그랬었는데 저탄고지를 하면서 저 비타민 D를 안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30대 초반을 봤어요. 제 몸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 장이 알러지 같은 게 저는 알러지가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저도 알러지 천식 뭐 이런 네. 것들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도 당분을 먹으면 알러지가 막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입장이라 아마 이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바이타민 D가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렸을 때 비타민 D를 무조건 저탄고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00, 20,000 이렇게 너무 고용량으로 드시지 말고 잠깐만 동물성 식품에 예. 그 우리가 비타민 D 검사할 때 25D 예. 그거 하잖아요. 예, 그쵸, 근데 그쵸. 이미 그 활성화된 그렇죠. 비타민 D가 동물성 식품에 이미 많대요. 그래서 아. 실제 비타민 D 먹은 양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등푸른 생선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건강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음. 우리 저탄고지하는 사람들은 육류를 먹잖아요. 네. 네. 근데 삼겹살에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 D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미 활성화된. 활성화된. 그럼 그걸 먹으면은 그 영양제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나타나지만 용량이 막 오르진 않겠죠. 왜냐하면 햇빛도 안 보고 사실 또 햇빛을 본다고 되지 않고 제가 한 번씩 보면서 느꼈던 게 일본만 가도 우리보다 훨씬 더 공기가 좋고요. 어저께 그쵸. 와이프 아내랑 둘이서 윤식당 요즘 시즌 3인가 네. 2인가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계속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우리 애들 어떡하냐. 맞아요. 뭐 매일 거의 뭐 요즘에 그 4만 4원이 아니고 3한 3일합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그죠. 날씨가 따뜻한 때는 거의 또 항상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4만 3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우리 애들 어떡하냐. 이런 환경에서 뭐 비타민 D 합성 되겠냐 싶고요. 그렇죠. 봤을 때. 예전에 영국의 그 스모그 때문에 비타민 D 결핍 맞아요. 환자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참 간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식단을 좀 바꿔주면 그런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들이 막 빠르니까. 근데 성장에 제일 필요한 게 지용성 영양소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쭉 맞춰서 보면 전체적으로 저탄수화물 고지방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애들한테 나쁜 음식 안 먹이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여기 성장기에는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양이, 그러니까 메이저 에너지원이 지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성장을 하려면. 예전에 제가 그때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빠른 데사로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네. 남자애가. 그래서 빠른 데사는 열량 영양소가 굉장히 빨리 연소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은 더 지방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버터 먹여라. 근데 그 엄마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때는 뭐 저탄고지 개념도 없었을 텐데 버터 왜 이렇게 토막 된 거 있잖아요. 그 어디 서울에서 나오는 거. 그걸 그냥 애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였대요. 근데 1년 지나서 어머 걔가요. 슬림하면서 왜 이렇게 그냥 못 먹어서 흡수가 안 돼서 콩라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딱 왜 안정된 구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축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올 100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게 제가 전한 것보다 그 엄마가
그냥 애가 버터 편견 좋아하니까 없이. 예, 그냥 버터 먹고 싶은 대로 먹였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얼마 전에 그 키토제닉 카페에 올라온 사례자인데 네. 그 그러니까 재수생이셨나 삼수생이셨나 아무튼 네. 꽤 재수 시간이 길었는데 네. 이제 재작년에 키토제닉을 알고 네. 그 재수 생활을 하시면서 네. 키토제닉 식단을 갑자기 병행하신 거예요. 성공했구나. 고대 합격 뭐 맞아, 맞아. 어디지? 예, 예. 어디는 뭐 4년장 학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우지 있잖아요. 돈지야 짜장면 할 때 중국집에서 다 돈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지는 그냥 공업용으로만 나간대요. 그래서 우지 좀 개발 좀 해달라. 그리고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에 짜장 카레 할 때 다 쓰게 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인 노벨상 조만간 나올 거. 아니 그게 정말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합성의 재료잖아요. 근데 뇌에서도 콜레스테롤 합성을 해서 그게 이제 시냅스 형성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그럼 시냅스가 얼마나 많이 형성됐냐가 그 사람의 집중력, 기억력, 학업 수행 능력 다 결정하는데 그 계란 예전에 수험생 관리식이 계란 생계란에다 들기름. 맞아요. 졸리지도 않죠. 수능 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능 치기 전에 제일 좋은 음식은요 소고기 미역국인 것 같아요.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소고기 미역국이 아마 수능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먹는 음식으로는 최고지 않을까. 저 실제로 수능 볼 때 저는 모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는 게 제 징크스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먹었을 때 속이 제일 편하고 머리도 좀 그러니까 졸리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약간 남들이랑 반대로 하듯이 난 이거 먹어도 잘해. 약간 그 나만의 징크스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진짜 그랬었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죠. 네. 그렇죠. 저는 시험 치는 날 아침에는 매일 삼겹살 구워 먹고 왔어요. 근데 너무 속이 너무 현명하셨네요. 너무 현명하셨네요. 밥을 먹었다는 게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어쨌든, 그걸 느낀 예, 거죠. 예, 그게 제일 덜 졸려서 저도 시험 그랬던 것 치기 같아요. 제일 밥 좋더라고요. 먹으면은 꼭 점심시간 뒤에 보는 시험이 너무 졸려가지고 그쵸. 못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 오후에 시험 치면 보통 초콜릿이나 이런 걸 막 집어 먹으면서 시험을 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부할 때 학생들이 이제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커피 안에 솔직히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믹스 커피요. 믹스 커피도 그렇고 캔 커피도 그렇고. 캔 커피. 네. 근데 확실히 그게 순간적으로 바짝 정신이 들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진짜 안 좋은 것 효과도 같거든요. 없죠. 근데 예. 요즘 너무 그냥 애기들 왠지 나이가 그 막 중고등학생들이 그걸 막 정말 입에 달고 살아요. 문제예요. 세브란스에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되게 케톤식으로 뇌전증 케톤식으로 유명한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네. 그런데 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제 그 뇌전증 케톤식과 관계된 아기들 검사를 했는데 성장 장애나 아니면은 골연화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돼서 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정 박사님은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쨌든 논문이긴 한데 우리가 네. 실질적으로 느끼는 저탄고지를 했을 때는 그렇게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하는 게 그런 논문들이나 이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은 탄수화물이 필요해.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점에 대해서 그 뼈가 약해진다고 하는 거는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연소되는 과정에서 조절 영양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충분히 공급을 안 해주면 결국은 뼈에 있는 것 같다 끌어쓸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가 균형. 전체 열량 영양소와 조절 영양소 간의 균형이 맞춰져야지만 그 내 뼈나 저장돼 있는 거를 끌어쓰지 않고 초기에 효과를 빨리 나타내기 위해서는 케톤식이 80%의 지방이 포함된 그런 케톤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방을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절 영양소 공급이 적절하게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케톤식을 장기적으로 1년, 2년 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한 20에서 30%는 추후에는 좀 증가시키고 거기에 맞게 반드시 조절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 그게 뇌에서의 에너지 대사가 잘 돌아가면서 결국은 저는 뇌전증도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면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다 공급해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혹시 해요. 발작 증세가 생길까 봐 겁이 나서 거의 무탄 가까이 계속 끌어나간다든지 이런 건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 키토니아 같은 것들이 그 이후에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유 형태로 만든 케톤도 있잖아요. 케톤체도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지방
너무 극단적으로 올리고 그 애들 분명히 내전증 있는 애들 장 상태 안 좋을 텐데 너무 케톤식으로 그렇게 몰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그럼 완전 탄수화물 식품은 안 먹였. 제가 볼 때는 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탄수화물 들어가긴 하는데 레시피 보기나 이런 거 네. 보면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하잖아요. 네, 네. 대부분 입채소 위주긴 하지만. 근데 보면은 고기 위주의 식단이 아니라 아니죠. 콩 채식. 위주의 그렇죠. 식단이더라고요. 아, 두부 문제네요. 뭐, 네. 그러면 아연이 그게 결국은 얘기했지만 아이의 미각,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 그 모든 그 동화작용에 필요한 그 근간이 아연인데 네, 네. 콩 위주의 단백질은 아연 부족으로 이어지죠. 그 지금 콩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데 사실 성장기에 이제 콩 단백질을 피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옳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콩을 안 먹는 게요. 뭐 완전히 안 먹는 그쵸. 건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힘들지만. 그거를 주요 단백질 지원으로. 구원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성장기가 면에서요? 동화력이 저는 이제 이제 콩에 뭐 오메가 6도 많고 하지만 이제 미량 영양소 측면에서 징크와 카퍼의 비율, 그러니까 아연과 구리의 비율 그게 적절히 균형이 맞아줘야 되는데 서로가 시너지 관계이기도 하면서 기란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콩에는 구리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아연보다는. 그래서 성장기에는 반드시 아연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세포 합성, 네네. 성장에. 결국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지는 애들 보면 아연 부족인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제가 모발 미네랄 검사하면 네. 구리 중독에 수은 중독으로 나와요. 애기들이요? 제가요. 네, 구리 중독이 있으면 성격이 되게 개팍해지고 감정에 되게 그죠. 예민하고 섬세하고. 섬세하고. 아니 무슨 성격도 그런 영양소 영향을. 네, 그래서 다들 저보고 여기 여성스러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구리 중독이 좀 있어서 그런 게 맞아요.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구리 중독 많으시거든요. 좀 그런 것 같고 코티졸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걔들이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그쵸. 코티졸이 분비가 많이 되면 실제로 성장에 장애를 입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이 키 안 크고 특히 아토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애들 키 잘 안 크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봤던 저널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그 패스팅 가이드, 컴플리트 패스팅 가이드, 그 제이슨 펑이 쓴 책에 네. 보면 그 성장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정리 잘 돼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번역판 나온다니까 거기에서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슐린 자체가 결국 IGF-1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성장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그래서 인슐린 자체가 저항성이 생길 정도로 커지면 결국은 성장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안 먹으려고 들 때 억지로 막 먹이고 특히 탄수화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무조건 잘 먹어야지 크니까. 근데 사실 성장 의학회 같은 데 강의도 듣거나 이렇게 하면 애들은 무조건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가지고. 그쵸, 너무나 추상적이죠. 골고루가 뭘 골고루.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장을 지켜주려면 애들한테 어쨌든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간식을 줄이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 그다음에 끼니에서 애를 좀 배가 고프지 않도록 든든하게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영양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탄수량이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참 제가 지금 아기를 키우면 엄청 잘 키울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아들 키울 때도 감자 건 거에다 쌀죽에다 유기농 쌀죽이면 건강한 줄 알고. 근데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아들 뵀잖아요. 네. 그 정도 훈남에 그 정도의 또 그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러죠? 지력이라 그래야 되나? 똑똑함에 그 정도 키에 도대체 얼마만큼 그 욕심을 가지시려고. 아마 지금 다시 키우시면 아마 지구 정복을 할 만한 인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이 노하우를 저는 이렇게 그죠. 5학년 때부터 이제 이 검색바이오텍 운영하면서 맞춤 영양에 이렇게 틀을 잡아갔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기 때부터 했으면.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그리고 또 제가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 며느님을 보면서 임신하자마자 모발 검사하고 맞춤 영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간호사 분도 그랬었고 한 3명이 그렇게 했었는데 걔네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애기들이. 네. 태어날 때도 얼굴도 뽀얗고 어머. 붉은 게 아니라. 어머. 그리고 간호사랑 눈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지금 유치원을 갔거든요. 다? 네. 유치원 선생님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애들이 부산하지 않고 한 가지 뭘 보면
한 30분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책이든 뭐 놀이든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서 제가 임신할 때나 제가 처녀 때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해줬어도 이게 안 들어온 거죠. 그냥 아무리 내가 몸을 막 굴려도 그냥 내 몸은 기계처럼 쌩쌩할 거라고만 착각을 한 거죠. 정말 나는 젊은 그 임신하기 전에 또는 아이를 이제 뭐 어린애들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탄고지 애들한테 해주면 당연히 저는 신생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유가 55%잖아요, 지방이요. 네, 맞아요. 네. 애기들 이유식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일본에 그 강의 들어갔을 때 이제 모니타 쌤도 있지만 그 같이 오신 분 중에 그 지금 탄수화물의 경고라고 그때 2부 있지 않습니까? 지방 밥상 상식을 뒤집다 2부가 예. 첫 회는 채식의 함정이고 둘째가 탄수화물의 경고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세 누명으로 이어진 번째가 이제 거죠. 지방의 누명으로 네. 이어졌는데 그 탄수화물 경고에 나왔던 분이 이제 그 규슈 쪽인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원 선생님이세요. 네. 본인이 이제 당질 제한으로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들한테 걔를 막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질 제한 간식을. 그리고 네. 애들 집에 가면은 막 버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막 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 성적이 너무 많이 뛰는 거죠. 그쵸. 음식으로 애들 성적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학원인데 과잉행동 장애라든지 성조숙증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학원 공부를 시키는데 그쪽으로 가셔갖고 굉장히 유명해지신 그래서 최근에 책도 내셨거든요. 당질 제한이 아이를 구한다 뭐 이런 책도 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이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이쪽에는 이유식으로 거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고기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거버 같은 게 있대요. 당근이 네. 없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맞춤 영양 치료라던가 그런 저탄고지식 가이드가 사실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잡혀진 가이드가. 그래서 학부모님들 혹은 아이 엄마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이제 뭐 아까 신생아 이유식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뭔가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오늘도 그냥 카페 이렇게 글 보다가 되게 인상 깊은 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저탄고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으신데 아기 그 이유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샘플처럼 올리신 글인데 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게 아침은 오트밀의 과일인데 과일도 아무 과일이 아니라 이제 저탄고지에서 추천하는 베리류 아보카도 이런 거고 예. 그다음에 점심은 네. 밥이 메인이 그 애기들 일반적으로 이제 밥 놓고 그다음에 반찬 이렇게 있는데 그 반찬을 이제 버터랑 생들기름 같은 걸 이용한 고기와 나물 반찬. 네. 그다음에 간식은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삶은 계란에 두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저녁은 약간 따뜻한 샐러드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식은 분유 쿠키에 키토빵과 우유 이런 식으로 이제 짜셨다고 이거 어떤지 네. 봐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트밀 같은 것도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고 뭐 그 네. 간식 같은 것도 되게 나름 그 뿌리채소류의 고구마 이런 걸로만 선택하신 거고. 네. 딸은 정 박사님 보시기엔 어떠신지. 딸은 그냥 일반적인 엄마 이런 저탄고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저탄고지 측면에서 보면 아침에 오트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탄수화물 양이 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성장기에는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라는 그 강한 인식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거든요. 예,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메인이 탄수화물 같거든요. 아침에 먹는 오트밀에다 베리류. 네. 이거를 저는 계란을 뭐 반숙. 계란찜처럼? 반숙. 찜이 네. 아니라 그 노른자를 반숙 정도? 아니면 네, 네. 약간 흐르는 정도? 네, 흰자는 네. 익히되 네. 노른자는 그냥 거의 흐를 정도로 해서 그게 소화가 더 거기에 잘 돼서 그러시는 거죠. 흡수가 왜냐면 흡수가. 그쵸 콜레스테롤 그렇고 거기에 콜린 음. 레시틴이 있는데 뇌, 눈 그쵸 하나의 병아리를 탄생시키는 영양소가 밀집된 거잖아요. 네. 그거에다 생크림이나 버터를 좀 애드해서 그리고 당근 요거를 조금 뭐 애들은 채소 많이 먹을 필요 없잖아요. 네네. 한두 조각 정도를 으깨는 거죠. 완전히 익혀서. 그러면은 아침에 이런 오트밀 베리 이런 것보다 그렇게 먹이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점심에 보면 밥이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요거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메인을. 밥을 뭐 먹이긴 해야 되겠죠. 안 먹이는 건 아니고 먹이되 들기름에
나물에 뭐 나물에? 고기 버터에 구운 고기. 그거가 메인이 되게. 아, 나물과 고기가 메인이고 그냥 밥은 조금만. 아, 그건 그쵸. 안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 좀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애기는. 예. 아직 애기들은. 네. 네. 애기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애기가 몇 한 살이요? 12개월 정도? 12개월 정도요. 그럼 고기를 다져서 아, 간고기 스타일로. 간고기 스타일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당근 뭐 아니면 음. 시금치 조금 양파 이런 것들 같이 섞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류는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진한 그런 그쵸. 다양한 것들 뭐 뿌리채소 상관없죠. 아. 예를 들면 당근 같은 거에는 칼슘도 꽤 많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고기도 좀 지방이 많은 부위로 해야죠. 가를 때 살코기가 아니라 그리고 밥 조금이랑 채소 그냥 거기에 섞어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간식이 고구마, 네, 두유. 단호박, 삶은 계란에 두유. 간식도 이거보다는 차라리 치즈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치즈. 치즈에 고구마를 조금, 그다음에 음. 치즈를 듬뿍 그런 게. 그 이유식 보통 미음점에 시작하고 네. 이제 개축을 하면 네. 보통 저도 이제 그거를 아내가 하는 걸 봤지만 사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육수를 뺄 때 속이 안심으로 육수를 내고 네. 닭가슴살 같은 걸로 육수를 내잖아요. 네. 단백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죽을 넣고 이렇게 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포도당을 형태로 섭취하는 게 저는 죽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장을 가장 무리 없게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볼 때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보양식들도 있지만 아주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 장이 안 좋은 못 먹고 있던 시절에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죽 하나 먹이고 그 삼계탕이 저는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죽을 먹일 때 네. 지방을 빼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방이 좀 들어가 있는 자체에서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고기 등심 뭐 이런 걸로 육수 내는 건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사골 해서 사골 같은 그쵸. 걸로. 채소 사고 네. 싶으면 뭐 채소 사골 스프. 네, 근데 네. 채소량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애기들 그렇죠, 그렇죠, 애기들한테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좀 하면서 쌀가루 간고기를 좀 넣고요. 넣고 어허. 쌀 좀 넣고 해서 네. 미역을 최고 만들면 사골 베이스에. 아하.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애기들 과자 뭐 이렇게 약간 간식 같은 거 여기는 이제 분유 쿠키, 키토빵에 우유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런 스타일의 간식을 대체할 만한 건 또 뭐 없을까요? 키토빵, 우유 뭐 괜찮네요. 아, 요 정도까지는. 분유 쿠키. 예, 네, 네. 예. 꼬맹이들은 사실 좀 자주 먹잖아요. 이게 네. 분유도 3시간 간격으로 먹는 네.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음. 조금씩 그래서 간식이 좀 필요한 게 있다고 보는데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간식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한 끼를 제대로 먹고 간식을 예, 최대한 한 끼를 낮추고. 충분히 먹이고 특히는 제일 가장 큰 문제가 급식이 있지 아, 않습니까? 맞아요. 유치원, 학교. 간식도 다 단 거 막 캐러멜 이런 거 나오니까. 처음 딱 들어가면 죽부터 주거든요. 제 우리 애 다니는 데를 보면 네. 오전 아직 브런치로 죽을 줘요. 죽을 먹고 나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점심을 주거든요. 그 점심을 주고 과일 같은 걸 주고 그다음에 과자류나 이런 것들이 있고 우유급식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유치원 안에서 먹는 당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우리 학부모 그 환자 어머니 부부자분 중에 어떤 거기는 또 달걀을 2개를 삶은 달걀을 매일 준대요. 아, 가서 먹으라고. 예, 근데 되게 좋은데 단점이 달걀 알러지 너무 많잖아요. 아. 그래서 또 안 먹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달걀이 참 좋은 급식인 것 같은데 이게 애들한테 일괄적으로 먹이는 것 자체가 조금 제한이 걸려서 제가 봤을 때는 아침을 먹을 때 뭔가 약간 젓한 고지식으로 충분히 탄소를 좀 제어하는 음식으로 네. 조금 배가 부르게 만들면 애도 입맛도 떨어지고 에너지는 넘치고 네. 점심은 먹으면은 그러면은 적당한 수준 먹을 거고 네. 저녁을 먹을 때는 이제 또 애 젓한 상태 고지로. 봐가면서 그냥 가볍게 좀 먹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그냥 그렇죠. 생각이 이게 좀. 저탄고지하면 애들이 혈당이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럼 예. 굉장히 차분해져요. 집중력 좋아지고 결국 뇌의 에너지원 공급이 원활해지면 네. 그 막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식단 저기 뭐라 하지 교정해 주신 식단 스타일로 네. 애기들이 입맛을 잡으면은 또 나중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도 지방식이라던가 그런 고기라던가 아니면 버터 이런 음식에 대한 저항이 좀 이렇게 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기로 넘어가면서도 입맛이 크게 안 바뀌고 네, 그 괜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저기 중학생인 걸로 중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카페 회원이면서 그 페이스북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아들이 저탄고지에 관계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자기 번역을 해서 올린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본 결과 애한테 음식을 할 때 16일인가를 굶였답니다.
음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머. 정말 그렇게 했다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거는 애들 입맛 바꾸기는 되게 쉽다는 것과 16일을 굶겨도 애들이 아이가 안 죽는다는 걸 알았다는 어떻게 거죠. 엄마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근데 전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 그 뒤로 애가 음식의 입맛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은 당이나 이런 게 섞여 들어가면 토한답니다. 어머. 그래서 그거 되게 본인도 엄마 입장에서 되게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는데 그 뒤로 애 입맛을 바꾸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당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가 이제 음식을 가려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애들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계속 애한테 이거는 나쁜 음식이야, 이건 좋은 음식이야 이렇게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너 고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피넛버터 최근에 이제 좀 당분이 좀 적은 피넛버터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 애한테 한 스푼씩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하면 확실히 좀 그런 것들을 잘 따르고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네. 저는 애들한테 뭔가 지방이 있는 음식들을 먹이는 게 더 중요하고 얘들을 탄소를 줄인다는 것보다는 지방을 좀 더 먹이면 자연적으로 탄소가 좀 좋지 않겠나. 조금 더 든든하게 먹이면 좀 좋지 않겠나. 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좀 네. 결국은 성장기에 골고루 먹으라. 근데 골고루는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사람들 자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현미에 쌀과자에 고구마에 떡에 이것도 골고루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지방은 어떻게, 그다음에 채소는 어떤 식으로. 정말 성장기 애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잠재력이 많은 애들인데 그 한 인간으로서의 커나가는데 좀 온전한 사회인으로 커나가는데 전 영양이 한 70%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가 공부에 흥미가 없고 아니면 뭐 자기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요. 그게 스포츠가 됐든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에 최대한의 그 발휘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근간은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생성되는 건 결국은 영양 상태고 근데 거기에 중심이 저는 저탄고지가 되면 확실히 에너지 생성도 좋아지고 대사도 좋아지고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뭐 끼를 발휘하고 어떤 성취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토대라고 생각을 해요. 한 엄마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영양 상태를 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이게 좋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잖아요. 그게 저는 엄마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네. 저희는 이제 가볍게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되냐 이렇게 이런 얘기만 생각하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엄마로서의 어떤 마인드 너무 이상한 얘기했나요?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요. 3부 할까요 지금부터? 진짜 너무 뭔가 시작만 하다가 끝나는 느낌이라 너무 아쉬워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좀 이야기 좀 진지하게 지금 조금 전에 마무리 멘트 해주셨던 그 내용만 가지고도 진짜 몇 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네. 이거 다 제 경험이에요. 네. 다음 기회가 꼭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구하는 좀 가벼운 이야기, 약간 오프닝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와.